안녕하세요. 구독 신청,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작품 만나보시죠. 실비명, 김이석. 평양 모란봉 기슭인 진위대 마당에서 연년이 시민 대운동회를 열던 일도 생각해보면 이미 30여 년 전의 옛일이다. 그때 경기 중에선 장애물 경기가 제일 볼만했지만 역시 인기의 초점은 마라톤이었다. 오색기가 하늘 높이 펼쳐지는 매화포 소리가 쾅 하고 울려지면 그 소리를 따라 100여 명의 건아들이 서로 앞을 다투어서 평양역을 향해 달렸다. 시가 곳곳에서는 군악이 울려났고 시민들의 환호 소리는 하늘을 진동했다. 참으로 장관이었다. 그때 어느 해인가 권번의 인력거꾼이 마라톤에 3등을 했다. 그것이 바로 덕구였다. 그는 상장과 부상으로 광목 3통을 탔다. 상장보다도 기실 실속 있는 광목을 짊어지고 그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의 아내는 딸의 예장이나 받은 것처럼 기뻐했다. 그렇게도 기뻐하던 그의 아내가 그해 겨울에 급성폐렴으로 가스랑거리는 가래와 함께 숨이 넘어가고 말았다. 28이란 너무나 아까운 나이에 7살 난 딸 하나를 남겨놓았을 뿐이었다. 덕구는 마라톤에서 탄 광목을 의롱에서 꺼내서 아내의 시체를 감아야 했다. 정말 그럴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던 일이었다. 그는 꽁꽁 언 땅에 아내를 묻고 돌아서면서 눈물 대신 일생을 딸과 함께 독신으로 살겠다고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내었다. 그의 딸인 도화는 그때부터 조석으로 쌀을 잃어야 했다. 이를테면 도화는 글보다도 부엌일을 먼저 배운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집의 일이라면 무엇이나 아버지의 상대역이 돼야 했다. 아버지의 말이라면 웃음부터 웃는 도화는 귀엽다기보다도 제법 모두가 어른 같은 짓이었다. 덕구는 추석이면 을에 도화를 데리고 아내 무덤을 찾았다. 그러고는 들고 간 독구리 한 병의 소주를 벌컥벌컥 혼자서 다 마셨다. 올 때는 언제나 도화는 한 손엔 빈 독구리를 들고 또 한 손에는 취한 아버지를 끌고 와야 했다. 어머니의 생각보다도 술 취한 아버지가 더 걱정되고 슬펐다. 이렇게도 추석을 해마다 보내면서 덕구는 날마다 하루에도 몇 차례씩 기생 아씨들을 싣고 대동강 강변길을 달리는 동안에 날이 가고 또 날이 가 어느덧 도화도 소학교 졸업반이 되었다. 하나 남보다도 2태나 학교를 늦게 다닌 도화는 기실 나이로 보아서도 그랬거니와 티로 보아서도 여학생이라 해야 했다. 더욱이 그녀의 조숙하고도 탐스러운 얼굴은 풋된 중학생 놈들의 가슴을 울렁거리게 하기에도 충분했다. 덕구는 밤마다 여드름 투성이들이 집 단밑에서 휘파람을 휙휙 부는 줄도 모르고 기생아씨들을 막자까지 실어다 주기에 언제나 자정이 넘어서야 집에 들어왔다. 어느 날 밤 덕구는 술이 약간 취해서 들어오다가 이불을 걷어차고 자는 딸의 젖가슴을 보고 망한 놈의 계집애 하고 못 볼 것을 본 듯 낯을 붉혀가며 이불을 끌어 덮어주었다. 그러고는 무심코 토실토실한 딸의 얼굴을 들여다보다 문득 죽은 아내의 얼굴이 번개처럼 솟구침을 느꼈다. 순간에 딸의 입술을 물어뜯고 싶은 단순히 숨결이랄 수만은 없는 욕심이 전신을 노곤케 했다. 그저 어린 것인 줄만 알았더니. 불을 끄고 자리에 누운 그는 그제는 부질없는 숨결이 지나가고 새근거리는 딸의 숨소리를 따라 지금까지 눈앞에 그려만 보던 행복이 벅차게 닥쳐진 것만 같이 느껴지었다. 그가 딸에게 바라는 것은 의사였다. 그것은 그가 오래전부터
그의 가슴 속에 간직해둔 결심이었다. 자기가 인력거를 끄는 것도, 독신으로 사는 것도, 그렇게 먹고 싶은 술을 절주하는 것도, 그리고 다달이 저금해 나가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하여튼 자기의 소원은 전부가 그것만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밤마다 자리에 눕기가 무섭게 생각하는 것도 그뿐이었다. 그 생각만 하면 피곤도 잊어버리고 그저 즐겁기만 했다. 그렇다고 그는 딸을 의사 공부를 시켜 호강을 사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그런 것도 아니었다. 그저 지금 기생의 인력거를 끄는 대신 의사가 된 딸의 인력거를 끌어보겠다는 단순한 그 마음이었다. 그는 때때로 혼자서 잠꼬대를 하듯 "저 원장님, 어서 올라타시오." 익사를 부려 중얼거려 보기까지 했다. 그러고는 자기 딸이 탄 인력거를 끌고 신이 나게 달아나는 자기의 모양을 그려보고는 어쩔 수 없는 듯이 입가에 미소를 흘려놓고야만 하는 것이었다. 요정에서 돌아오는 기생을 싣고 밤늦게 청루벽 아래 같은 호젓한 길을 지나올 때면 아주바는 정말 혼자서 무슨 재미로 살아요? 내 고운 과부 하나 중매하라우? 하고 기생들이 심심파적으로 이런 조롱도 곧잘 끄집어냈다. 그럴 때면 그는 을에 "사는 거야 다 제맛인걸. 혼자 사는 것도 한 재미지." 그러면서도 정말 도화가 없었더라면 자기는 외로워서 어떻게 살 수 있었느냐고 딸의 얼굴 같은 달을 쳐다보는 것이었다. 달이 없으면 별을 쳐다보고 그 많은 별 중에서 도화의 눈처럼 총총한 별을 찾기도 했다. 때로 덕구는 술에 취한 기생들의 푸념도 들어야 했다. 아주바니, 난 무슨 팔자를 타고 나서 되는 게 해필 사나이의 조롱감이요? 하고 팔자 타령에 한숨을 풀어놓기도 했다. 그럴 때면 나는 무슨 팔자로 인력거꾼이 됐겠나?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하고 자기의 신세 타령으로 기생의 입을 막아주기도 했다. 이런 때도 덕구는 도화가 없었더라면 달빛에 출렁거려 야단치는 저 백은탄의 물소리도 그저만 자기의 한숨소리로 들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술은 또한 기생들의 마음을 헐떡하게 하기도 했다. 마음이 커지면 손님들의 흉내도 피워보고 싶은 모양인지 "정말 욕하지 말고 밤참이라도 가 잡수시라고요." 하고 인력거에서 내리기가 바쁘게 핸드백을 열어 50전 한 잎을 끄집어내 놓기도 했다. 그러나 덕구는 이런 때면 언제나 선뜻 손이 나가지를 못하고 인력거채부터 잡았다. 그러면 아주반인 날 욕하는 거예요. 난 정말 그렇게 생각하갔수다. 하고 기생은 기어코 따라오며 돈을 쥐어주었다. 덕구는 하는 수 없이 기생의 손목도 쥐어야 하고 돈도 받아야 했다. 그러고는 이것도 결국 도화의 앞날을 위해서라고 낯을 붉히며 생각했다. 도화가 다니는 학교는 학교 이사들도 자기 딸은 안 보내는 장로교 계통의 인가도 없는 학교였다. 물론 운동회니 학예회니 그런 것은 생각지도 않는 학교였다. 그래도 학생들은 자기네끼리 연년이 크리스마스의 축하회를 지내왔다. 말하자면 자기네들의 재롱을 크리스마스를 이용해서 학부형들 앞에 보여주는 셈이었다. 졸업하던 해 도화는 한 동네 사는 연실이와 함께 춘향이와 몽룡이가 이별하는 춤을 추었다. 제법 소리판에 맞추어 홍치마를 잘잘 끄는 춘향이와 전복을 떨쳐 입은 몽룡이가 애타고도 안타까운 눈길을 서로 주고받는 꼴이란 보는 사람마다 간지러운 미소를 저절로 흘려놓게 하였다. 더군다나 인력거를 쉬고 딸을 보러 갔던 덕구는 어떠했으랴. 그저 입을 반만치 펑 벌린 채 몽룡이로 분장한 딸을 바라보며 저것이 정말 내 딸인가? 내 딸이라면 딸에 아까울 것이 무엇이냐고 평시에 서운던 생각도 잊어지고 그저
황홀경에 취했을 뿐이었다. 도화는 공부도 우등이었다. 천자를 때려다 기어코 못된 덕구는 도화의 통신부를 받을 때마다 자기를 닮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고 생각하곤 했다. 그러기에 도화는 졸업하던 그 해에 남과 달리 5가지의 시험을 봐야 하는 소위 검정시험이라는 것도 모른 척하고 여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다. 도화가 입학하자 덕구는 학부형회를 참석하려면 을의 양복을 입어야 하겠다고 신씨가 로시아 양복상을 찾았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지금까지의 저금에서 처음으로 10원을 찾아야 했다. 그러나 아깝지를 않았다. 그저 딸에게 넥타이를 매달라고 하는 것이 귀찮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덕구는 양복을 입고 딸의 인력거를 끄는 꿈을 꾸고 나서 혼자서 벙실벙실 웃었다. 도화는 여학교 간 첫날로 생각지도 않았던 언니가 하나 나섰다. 백미돌 선수라는 얼굴이 말같이 생긴 상급반 학생이었다. 그녀의 집은 큰 정미소라고도 했다. 도화는 백미돌 선수도 부잣집 딸이라는 것도 귀찮고 배운다는 언니가 어째서 그런가고 그를 어째서 언니라고 해야 하는가고 생각할수록 슬프고 답답했다. 이튿날 언니라는 사람으로부터 꽃종이로 싼 예물이 왔다. 집에 가서 펼쳐보니 찻종지가 차곡이 들어있는 곽이었다. 도화는 언니라는 사람이 찻종이만큼 예뻤으면 하고 생각하다 못해 다음날 찻종지 곽을 언니라는 그녀의 교실에 갖다 놓았다. 그날부터 도화는 백미돌 선수처럼 대번에 유명해졌다. 유명해졌대야 인력거꾼 딸이라는 것밖에 드러날 것이 없었다. 어느덧 도화의 별명은 찌링이 되고 말았다. 찌링이라는 그의 별명은 짓궂게 남학생에게까지 알려졌다. 학교 가는 길에서 조석으로 만나는 그들은 찌링찌링 비켜나시오, 빨리빨리 장춘관으로 헤이, 마치 무슨 응원가처럼 곡조를 붙여 지근거렸다. 도화는 그 소리를 들을 때면 울고 싶게 골이 났고 울고 싶은 눈으로 그들을 흘겨주었다. 그러나 그것도 한두 번일 수밖에 없었다. 도화는 학교에서 돌아와 책벌을 던지고 빈 방에서 혼자서 우는 날이 많았다. 아버지를 원망하는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아버지가 미안하고 불쌍하다고 생각했다. 그럴수록 눈물은 더욱 북받쳐 나왔다. 이런 때에 연실이가 찾아주는 것처럼 또한 고마운 일은 없었다. 울긴 또 왜 우니? 기생학교에 다니는 연실이는 하루하루 다르게 예뻐만 갔다. 도화는 연실이 저고리가 오늘도 또 다른 저고리라는 것을 알아내며 난 학교가 각 싫어졌다. 나도 기생이나 될까봐. 그러나 연실이는 도화의 심정은 알아줄 생각도 않고 날 놀리는 셈이야? 하고 설득했다. 도화는 그것이 더욱 슬퍼지며 그건 내 속 모르고 하는 소리야. 정말이야. 하고 흐느끼면 연실이도 불시에 자기의 서러움이 느껴지며 누군 기생이 되고 싶어서 되는 줄 알고? 하고 옷고름으로 눈물을 짜내고야 말았다. 그러면 도화는 또한 연실에게 미안스러운 생각이 들며 나도 기생학교나 다녔으면 마음 편했을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그럴수록 그런 마음은 더욱 간절해지며 나도 꼭 기생이 되고 말 테야. 그땐 너도 내 진정을 알아줄 테지. 하고 연실이 목을 쓸어안고 한참이나 울어댔다. 그러고는 누가 먼저 이젠 시원하지? 응 그래. 하고 그들은 벌써 우는 얼굴이 아니고 웃는 얼굴이었다. 그들의 우는 얼굴보다는 역시 웃는 얼굴이 더 귀엽다고 해야 했다. 그들은 밤거리를 잘 싸다녔다. 음산한 방구석에서 키들거리기보다는 물론 그것이 신선하고 즐거웠다. 그들은 불이 환한 야시장에 가서
비좁은 틈을 비벼대며 눕거리 크림을 고르는 재미도 알았다. 이 에리수의 노래는 꼭 들어야 했고 때때로 나운규의 영화도 봐야 하는 그들은 극장의 마지막 나팔 소리도 분간하게 되었다. 그러자니 약간의 돈도 필요했다. 언니가 기생인 연실이는 그것이 어떻게 되는 모양이었다. 그러나 도화는 사지도 않는 공책을 사야 한다고 아버지를 속이는 수밖에 없었다. 그런 땐 정말 자기는 못된 년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할 수가 없었다. 어느 날 그들은 연극을 보고 오던 길에 빙수 가게에서 여배우를 모집하는 광고를 보고 가슴을 울렁거렸다. 16살 이상이라야 한다는 연령 제한이 걱정돼서 그런 것도 아니었다. 이튿날 그들은 아마추어 협회라는 곳을 찾았다. 설마 그런 창고인 줄은 몰랐다. 그러나 저렁저렁 울리는 탬버린 소리를 들었을 때 그들은 다른 것을 더 생각할 여유도 필요도 없었다. 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배우가 되기가 그렇게도 쉬우냐고 서로 웃었다. 그날부터 도화와 연실이는 저녁마다 그 창고를 찾곤 했다. 그러는 사이에 어느덧 그들도 제법 탬버린을 울릴 줄 알게 되었고, 그러는 사이에 또한 도화는 연실에게도 숨겨야 할 비밀이 생겼다. 비밀의 상대자는 협회에서 늘 같이 콤박을 추는 길고 가늘게 생긴 허신이라는 중학생이었다. 그는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는 도화를 담모퉁이에서 지켜섰다가 부드러운 눈웃음으로 잡아내어 제1관 뒷골목에 있는 양식당으로 끌고 갔다. 그곳에서 도화는 처음으로 달콤한 잼을 입에 대면서 키스 맛도 알았다. 도화는 쓰지도 않고 달지도 않은 생생한 그 기억이 입술에 남은 채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가 행복스럽기만 했다. 그러면서도 연실에겐 어쩐지 미안스럽고 그럴수록 허신이가 더욱 간절히 그리워지는 것도 어쩌는 수가 없었다. 그들이 손을 쥐고 어두운 강변길을 걷는 사이에 어느덧 여름방학도 지났다. 9월이 잡히자 아마추어 협회에서는 첫 공연의 준비로 부산하였다. 그레고리 부인의 달뜨는 무렵과 춤을 올리는, 말하자면 평양서는 처음 보는 보드빌로서 토요일과 일요일의 이틀 동안을 긴찌요자에서 동날을 울리게 되었다. 그날 도화와 허신이는 콤박을 추었다. 막이 오르자 그들은 음악 소리를 따라 푸른 빛 붉은 빛이 흘러지는 무대로 뛰쳐나갔다. 휘젓는 탬버린 소리가 한껏 즐거운 대로 그들의 즐거운 눈길이 몇 번인가 서로 부딪혔다. 집시의 춤을 처음 보는 관중들은 미친 듯이 박수를 퍼부었다. 재청, 재청. 그때마다 그들은 무대를 뛰어 오르내리기에 숨을 채우기가 바빴다. 그러나 그렇던 흥분도 결국 첫날뿐이었다. 이튿날 아마추어 협회의 남자들은 연극의 내용이 불온하다는 이유로 고스란히 잡혀갔다. 또한 도화는 도화대로 이튿날 바발 수염이라는 담임 선생에게 창가 교실로 끌려 들어가 너 같은 불량 소년은 우리 학교에 둘 수가 없다 하고 단 한마디의 선언을 받아야 했다. 순간에 도화는 전신에 뜨거운 것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라 목구멍이 메어짐을 느꼈다. 학교에 미련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었다. 아버지가 미안스럽고 한편 무섭기까지 한 때문이었다. 다음 날도 아버지 앞에서 여전히 책보만은 싸가지고 나와야 하는 도화는 할 일 없이 거리의 상점 진열장을 기웃거리다가 허신이가 갇혀있는 붉은 벽돌집인 경찰서 앞까지 와서는 그곳을 몇 번인가 빙빙 돌기만 했다. 그러나 그것뿐으로 자기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도화는 가슴이 아프고 쓰리고 또한 안타까운 대로 그와 같이 걷던 길을 혼자 더듬어 보며 울적한 마음을 풀어본다고 쓸쓸하게 노래도 불러보았다. 이렇게 며칠을 보내는 동안에 잡혀갔던 중에 몇 사람은 먼저 나왔다는 기사가 신문에 났다.
그곳에 허신이도 끼어 있었다. 도화는 물론 허신이가 나오는 길로 자기부터 찾으리라고 믿고 있었다. 허나 그에게서는 아무런 소식도 없었다. 도화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가슴을 태워가며 그의 여윈 얼굴을 기다리고 있던 자기가 미련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허신에게서 짧은 편지가 왔다. 이 편지를 도화 씨가 받을 때는 이미 저는 북극 나라로 정처 없이 떠났을 때입니다. 떠나기 전 배웁고 싶은 마음 간절하였사오나 즐거운 추억마저 구태여 이별의 눈물로 운운. 이런 편지였다. 도화는 읽던 편지를 집어던지고 말았다. 눈물은 안 나면서도 하늘이 무너진 듯 허전한 그 무엇이 가슴에 느껴졌다. 도화는 다시 찢어진 편지를 붙여보았다. 그러나 역시 허전한 마음은 마찬가지였다. 덕구는 도화가 퇴학당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연실이 언니에게 듣고 알았다. 바로 연실이 언니를 태우고 그녀의 집을 바래다 주는 길에서였다. 그럼 그것도 여태 모르고 있었수다래. 도화가 긴 찌어져서 춤을 추고 그렇게 된 거를. 덕구는 초롱불의 어두운 불빛 속에서 인력거체를 돌려준 채 멍하니 연실이 언니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야 했다. 글쎄 우리 연실이 년이란 그것들이 정말 그러고 밀려다니는 줄이야 누가 알았겠소? 연실이 언니는 언니다운 한숨을 지었다. 허나 덕구의 아픈 가슴에 비할 바는 아니었다. 덕구는 그날 밤 아직도 몇 차례 더 끌어야 할 인력거를 그만두고 주차소를 나왔다. 몸이 떨려서 그대로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는 개물전에 들러서 곱부술을 2잔이나 단숨에 들이켰다. 마음을 진정하려는 술이 급기야 격분으로 터져 눈에는 불이 벌긋벌긋했다. 그저 그년을 입술을 깨물다 못해 석 잔째의 밑잔을 벌컥 들이켜고 난 그는 단걸음으로 집으로 달려가 대문을 차고 미닫이를 젖혔다. 그러나 방에는 텅 빈 채 10촉 등불만이 홀로 졸고 있었다.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고 해야 했다. 덕구는 숨이 넘어갈 듯 허덕이다 그만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전신이 노곤해지며 뺨 위에는 걷잡을 수 없는 눈물까지 주룩 흘러지었다. 그날도 연실이와 함께 구경 갔던 도화는 12시가 거의 가까워서 들어오다가 문득 아버지가 드러누운 것을 보고 가슴이 털썩했다. 학교가 그렇게 된 후부터는 아버지의 얼굴만 대해도 놀라는 버릇이 생긴 도화는 떨리는 손으로 전등부터 끄고 나서 자리에 누웠다. 그러고는 가늘게 한숨을 섞어가며 아버지도 그 일을 끝내 알고야 말겠지. 그럼 아버지는... 그러자 무서운 공기가 방 안에 가득 차지며 옆집에서 들려오는 다듬이 소리가 자기 가슴 속에 울려지는 것만 같았다. 그때 자는 줄만 알았던 아버지가 어디 갔댄? 하고 얼굴을 벽에 댄 채 물었다. 도화는 급작스럽게 가슴이 울렁거리며 대답이 선뜻 나오지 않았다. 저 연실이네 집에서 놀다가. 덕구는 뒤이어 연실의 집에? 하고 반문하고는 잠깐 공간을 두었다가 난 그래도 널 의사 공부를 시킨다고 술도 안 먹었단다. 하고 이제는 더 나올 한숨도 없는 듯이 담배를 찾아 물었다. 아버지의 담배가 절반도 타기 전에 도화는 어둠 속에서 어깨를 들먹여 쿨쩍쿨쩍 울기 시작했다. 듣기 싫구나. 역시 비통한 소리였다. 그날 밤 덕구는 담배로 밤을 새우고 도화는 눈물에 부른 눈으로 밤을 밝혔다. 다음 날 아침 덕구는 양복을 꺼내 입고 혼자서 넥타이를 묶다 못해 종시 도화에게 목을 내밀었다. 도화는
아버지가 학교를 찾아가려는 것을 알았다. 가야 쓸데없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말릴 수 없는 것이 자기라고 생각했다. 학교를 찾아간 덕구는 언제인지 학부형회에서 본 도화의 담임 선생인 바발 수염 앞에 가서 머리부터 굽실굽실 숙였다. 바발 수염은 기생만 데리고 다니는 양반이 돼서 자기 딸 같은 것은 잊고 다니니까 그렇지요. 이렇게 첫마디가 조롱이었다. 그래도 덕구는 딸의 복교를 애원해 보았다. 종이 울리자 바발 수염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는 듯이 분필갑을 들고 나가버렸다. 그래도 덕구는 주저앉아서 기다렸다. 시간을 끝내고 다시 들어오던 그는 화를 발칵 내며 이 영감이 미쳤나? 어서 가 인력거나 끌지 않고 하는 것이었다. 덕구는 그제야 벨이 꾸불거리는 것을 느끼고 일어섰다. 포플러 잎이 휘날리는 학교 문을 나서면서 그의 마음은 한없이 허전했다. 덕구는 그날부터 매일 밤 술이었다. 주차소는 밤 2시가 거의 가까워서야 문을 닫았다. 그제야 동료들은 명태 대가리를 놓고 둘러앉아서 대포술을 마셨다. 술이 시원치 않으면 그들은 곧불을 둘러엎고 설수당골 색주가집으로 가자고 소리치곤 했다. 전엔 전혀 없던 덕구도 먼저 고함치는 날이 많았다. 덕구는 술에 취하면 더욱 마음이 허전해졌다. 이제는 별을 보아도 도화의 눈을 찾는 버릇도 없어지고 자동적으로 꺼져 나오는 한숨을 따라 간밤에 부던 바람 눈서리 치단 말가 하고 노랫가락을 외면서 비뚝거리며 집을 찾아오곤 했다. 어느 날 덕구는 자기와 같이 권번에 있던 친구를 만나 술을 먹다가 시험을 쳐서 의사가 되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일본인 산부인과 병원에서 인력거를 끌기 때문에 그런 일을 좀 알았다. 그의 말에 의하면 간호부로 들어가 2, 3년 공부하다가 의사 시험을 치고 나면 대번에 의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덕구는 한꺼번에 마음이 밝아졌다. 의사 시험이 아무리 힘든단들 네 재간 가지고 못할 것이 뭐냐? 딸을 대하고서 그는 오래간만에 화기를 띠었다. 도화는 실상 남의 피고름을 짜내야 하는 간호부가 마음에 당기는 일은 아니었다. 차라리 기생이 되면 되었지. 그녀의 본심은 그러면서도 아버지의 기뻐하는 얼굴을 거역할 수는 없었다. 도화는 아버지의 친구라는 사람을 따라가 간호부가 되었다. 간호부 생활도 당해놓고 보니 생각보다는 몇 갑절 고된 일이었다. 20여 명이나 되는 환자의 체온을 재야 했고 밥 시중을 해야 했고 때로는 조산도 해야 했고 그러고도 병원 청소까지 해야 했고 그것도 단 3이서 해야 했다. 도화는 한종일 이 방에서 저 방으로 뛰어다니다가 밤이 되면 솜처럼 풀어진 채 옷도 못 벗고 쓰러져 자는 일이 많았다. 의사 시험은 고사하고 책을 한번 들여다볼 짬도 어림없었다. 이렇게 석 달을 지내는 동안 도화의 탐스럽던 얼굴은 다 어디로 가고 해말쑥한 얼굴이 되고 말았다.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는 어느 날 밤, 덕구는 신씨가 일본 요정에 기생을 태워다 주고 오던 길에 오랫동안 보지 못한 도화가 그날만은 자꾸 보고 싶어졌다. 그는 길을 돌아 병원을 찾았다. 바로 그때 도화는 병원 앞에서 눈을 쓸고 있었다. 덕구는 도화의 여윈 얼굴을 보고 눈을 숨벅거려가며 놀랐다. 아버지를 대하자 눈물부터 터지려는 도화의 얼굴은 병원에서 흘러지는 불빛에 반사되어 더 한층 창백하게 보였다. 덕구는 애처로운 마음이 뭉클하고 치밀어 오르는 대로 당장에 들어가서 짐을 싸게 하고 끌고 나왔다. 어두운 순 눈길을 한참이나 말없이 걸어 나오다가 문득 덕구는 뒤돌아서며 그렇게도 맹추가
제 몸 생각할 줄도 모르고 하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인력거 뒤에서 잠잠히 따라오는 도화의 눈에는 수정 같은 방울이 힐끔 띄었다. 덕구는 못 본 척하고 다시금 인력거를 끌었다. 눈 위로 굴러가는 바퀴 소리만 또 한참 계속되었다. 덕구는 얼마큼 가다가 서서 도화에게 고개를 돌려 이거 타간? 했다. 도화는 이번에도 말없이 고개만 흔들었다. 좀 더 가다가 덕구는 불이 환한 개물전 앞에 다시 서서 눈도 오는데 타려무나 했다. 도화는 싫다고 좀 전보다도 고개를 더 흔들었다. 얼마 안 가서 큰 거리로 나서자 이번에는 인도 옆으로 인력거를 대놓으며 어서 올라타고 빨리 가자꾸나 했다. 도화는 싫다는데도 하고 울상을 지었다. 덕구는 다시 인력거체를 쥐고 묵묵히 걸었다. 얼마 동안 가서 남문거리로 들어서자 갑자기 인력거를 놓고 나서 정말 못하간? 하고 시근거리던 수음소리가 벌컥 소리를 질렀다. 도화는 더욱 울상이 되어 움츠러들자 덕구의 손이 와락 달려들어 도화의 머리채를 그어잡고 인력거에 올려놓았다. 도화는 무서워서인지 어째서인지 얼굴을 손에 묻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행길의 사람들이 모두들 이상스럽게 힐끔힐끔 쳐다보고 지나갔다. 그러나 덕구는 태연스럽게 종을 한번 찌링하고 울리고 나서 달리기 시작했다. 눈과 마찰되는 바퀴 소리가 점점 더욱 요란스럽게 요동침을 따라 인력거의 속도는 가속도로 빨라졌다. 어느덧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떨어지고 입에서는 입김이 퍽퍽 쏟아졌다. 왕년에 마라톤을 뛰던 그 기세랄까? 걸핏걸핏 순식간에 서문거리를 지나고 대동문 앞을 지나고 다시금 신창리 팔각진 모퉁이를 돌아들던 바로 그때였다. 달려드는 헤드라이트에 악 소리도 칠 사이 없이 자동차에 깔린 덕구는 네 활개를 벌리고 피를 물었고 공중에 튀어나온 도화는 눈 위에 떨어진 채 정신을 잃었다. 참으로 눈 깜짝할 동안의 일이었다. 병원 침대에서 정신이 깨어난 도화는 순간부터 전신이 쑤셔 들어오는 아픔을 느꼈다. 좌골이 부러진 아픔이었다. 이튿날 도화는 깁스를 하고 나서 아버지의 죽음을 알았다. 그저 자기도 따라 죽고만 싶은 심정이었다. 허나 침대에 들러붙어 몸도 마음대로 뒤칠 수 없는 자기였다. 하는 수 없이 아버지의 장례도 친구들에게 맡기고 자기는 침대에서 울고만 있어야 했다. 이듬해 한식을 맞아 도화는 아버지의 성분을 하고 나서 뒤이어 남보기에도 졸하지 않게 오석으로 비를 해 세웠다. 비문에 딸의 이름은 밝히지 않는 것이 도화로서는 슬펐다. 도화는 그날 아버지의 친구들을 청하여 술 대접하는 일도 잊지 않았다. 아버지의 친구들은 도화의 칭찬이 많았고 또한 도화는 연실의 수고가 고마웠다. 그러고도 아버지가 놓고 간 저금 통장에는 500원 남짓이 남아 있었다. 그것으로 도화는 더 생각하지도 않고 평상 연실이와의 약속대로 기생학교에 들어갔다. 여학교에 다녔다는 덕분에 도화도 연실이와 같은 반인 졸업반에 편입되었다. 도화는 1년 동안 가무에 열중했다. 소리는 본시 성대를 탁월하지 못하였지만 그래도 제법 장구를 끼고서 흉내는 피웠다. 역시 그녀의 장기는 춤이었다. 춤이라면 건무로 승무로 모두가 뛰어나 언제나 선생의 고채를 흥분케 했다. 도화가 즐겨 추는 춤은 승무였다. 승무에는 역시 북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녀는 늘 그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마음이 울적할 때도 고채를 들고 가서 북을 꽝꽝 울렸다.
북소리에 열중하면 때로는 탬버린의 방울소리가 뒤따르며 가슴속에 스며있던 첫정이 그리워지기도 했다. 그해 추석날 도화는 아버지의 묘를 보러 연실의 집에서 보낸 떡과 그리고 술을 한 병 사서 들고 나섰다. 외롭기가 한이 없었다.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의 무덤을 찾던 것이 즐겁던 일인 것처럼 생각되었다. 무척 맑은 날씨였다. 그러면서도 상복의 치맛자락을 날리는 바람은 벌써 산드러운 맛이었다. 벼가 누렇게 익은 쇳뚝길에는 음식을 짊어지고 묘를 보러 가는 사람으로 줄을 지어 연달렸다. 도화는 문득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들은 타박내 이야기가 떠올랐다. 정말 아버지의 묘가 험한 산에 있고 깊은 물이 있어서 차라리 못 갈 곳이나 되었으면 하고 생각도 해보았다. 그러나 멀리 벌판 건너 바라보이는 산 모퉁이를 돌면 아버지의 무덤이 보이리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느슨했다. 아버지의 묘를 찾아 올라간 도화는 먼저 무덤의 잡초를 뽑아주고 나서 떡과 술을 부어 놓았다. 언제나 아버지는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한돼 되는 이 술을 다 마셨거니 하고 생각하니 서름은 더욱 북받쳐 올랐다. 비를 쓸어 보아도 자신의 이름 하나 없는 아버지의 비석이 허전하기만 했다. 낯달게 긴 울음소리가 서로 어울리듯이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멀리 바라보이는 마을의 지붕마다 널어놓은 빨간 고추들이 눈부시게 빛나면서도 가을의 짙은 햇빛은 어쩐지 애타고 야속한 것만 같았다. 도화는 무심히 앉아서 아버지의 무덤을 지켜주는 듯이 무덤 앞에 홀로 서 있는 소나무를 바라보고 있었다. 바람이 휙 하고 스쳐갈 때마다 솔가지들은 나부끼며 흡사 춤을 추는 것 같았다. 저 늘어진 소나무 가지 아래 북이라도 메어 달렸다면? 문득 도화는 이런 생각을 하다가 당황히 일어나서 술병을 들어 아버지 무덤에 쭉 뿌려주었다. 그러고는 잠시 동안 푸른 하늘을 향하여 옷깃을 고쳤다. 다시금 솔잎을 치는 바람소리가 울리자 불시에 그녀는 그 소리를 따르듯 활개를 벌려 허공에 던졌다. 순간에 그녀의 얼굴에는 인같은 불빛과 함께 엄숙한 긴장이 흘러들며 허공에 놓인 비조처럼 허망한 공간을 찾아 몸을 움직였다. 무덤과 소나무의 잔디밭을 헤매던 그녀는 다시 들었던 팔을 하늘 위로 매질을 접으며 전신이 부드럽게 휘돌리면서 소나무 아래로 달려갔다. 산을 타고 넘어가는 바람 소리가 다시금 휙 하고 지나가자 그녀의 눈에는 더 한층 무서운 광채가 번뜩이며 가슴속에서 울려나오는 북소리를 따라 소나무를 북으로 삼고 불이 나게 두드리기 시작했다. 고채도 없이 쥐었다 폈다 맨손으로 치는 그 북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빨라지자 불현듯 그녀의 가슴속에는 눈 위를 달리는 인력거의 바퀴 소리가 또 하나의 북처럼 울려지었다. 그럴수록 그녀는 소리를 잊으려는 듯이 주먹을 힘껏 쥐고 때리었다. 그녀의 이마에서는 땀이 빗발치고 가쁜 숨이 터져나왔다. 그래도 그녀는 손이 터져 찢어져라고 소나무 북을 두드리면서 이대로 그만 쓰러졌으면. 문득 이런 생각을 하고서는 다시 무엇을 잡을 것이 없어 허공에 손을 벌리고 돌아가다 아버지의 무덤 앞에 그대로 쓰러진 채 급기야 울음이 터졌다. 뭉쳤던 서울음이 터지면서 어리광도 부려보고 싶은 울음이었다. 이듬해 봄에 기생이 된 도화는 인력거를 타지 않기로 결심했다. 비가 악스럽게 퍼붓는 밤에도 그녀는 옷을 적시면서 혼자 걸어왔다. 때때로 동무들이 그럴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더욱 매섭게 고집을 부렸다. 도화는 달도 없는 강변길을 혼자 돌아올 때면 호젓한 대로 아버지는 이 길을 몇 번이나 오르내렸을까 하고 생각해 보다가는 강 건너편 어둠 속에 그어진
반월도의 윤곽이 갑자기 무서워지기도 했다. 그럴 때면 아버지가 잘 부르던 수심가를 중얼거려 보기도 하며 내년 한식에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무덤을 합장하리라고 생각했다. 김희석 작가의 단편소설 실비명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